이 바둑판에 네 땅 문서 전부 올려놓아라. 지면 두 말 말고 꺼지는 거다. 거지 행색의 13살 아이가 만석군 엄진보의 사랑채 마당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때 묻은 바둑돌 한 알, 등 뒤로는 이 고을 절반을 덮을 땅 문서와 집 문서가 쌓인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마당을 찾아온 데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고을 외진 동네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논서맞이기에 초가 한 채를 가진 소농이었지만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논두렁에 나가고 저녁이면 늦게까지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이웃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욕심도 없어서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가져와도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서방에게는 아내를 일찍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모가 세상을 떴지요. 그 대신 하늘이 내려준 듯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말이 없고 눈빛이 또렷했지요. 볼이 야윈 얼굴의 눈동자만 숯불처럼 범고 깊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도 또래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법이 없었지요. 아버지 등 뒤에서 논의를 거들거나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두는 바둑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박서방은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일 잘하는 솜씨는 없었지만 바둑만큼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저작거리 주막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바둑 한 판 두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때마다 웃으며 자리를 잡았지요. 이기는 날이 지는 날보다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두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것이 돌쇠였습니다. 아버지가 두는 수를 보면서 돌쇠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 하나를 놓으면 판 전체가 달라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마치 논두렁에 물꼬를 트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는 것처럼 돌 한 알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돌쇠야, 너 이 수가 보이느냐? 예, 아버지. 저기 두면 저쪽이 막히옵니다. 박서방은 한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빙그레 웃었지요. 허허, 이놈이 눈이 있구나.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훗날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서방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홍주 고을 최고 부자인 엄진보였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색 관대를 두르고 뒤에 하인 2명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넓고 붉은 얼굴의 코끝에는 사마귀가 박혀 있었지요. 눈은 가늘고 아래로 처져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지 않는 인상이었습니다. 엄진보는 이 고을에서 논밭을 가장 많이 가진 만석군이었습니다. 만석군이란 한 해의 쌀이만 섬이 날만큼의 땅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요. 논밭이며 집이며 이 고을에서 손 안 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엄진보가 박서방 같은 소농의 집을 직접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박서방, 오랜만이요. 바둑 한 판 어떻겠소? 박서방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권했지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요. 소인 같은 것이 감히 영감님과 한 판을 두다니. 허허. 그리 사양할 것 없소. 심심하던 참에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요. 박서방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엄진보는 태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하인들은 담장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엄진보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기를 하나 걸면 어떻겠소? 이기는 쪽이 지는 쪽 논밭을 가져가는 것으로.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논서 맞이기는 자신과 돌쇠가 먹고 사는 전부였지요. 영감님, 그것은 내가 지면 내 논열 맞이기를 드리리다. 박서방이 지면 가진 것 전부 어떻소? 이미 기울어진 자리였습니다. 엄진보 앞에서 선뜻 거절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요.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바둑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마루 끝에 쪼그리고 앉은 돌쇠는 그 판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둑은 시작부터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엄진보가 두는 돌 하나하나가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윤기가 다른 것 같기도 했지요. 아이 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만 돌쇠는 그것이 왜 이상한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박서방의 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수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두려던 자리가 있었는데 돌을 집으면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것 같았지요. 손에 땀이 나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돌이 손에 착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대국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시즌도 지나지 않아 박서방의 돌은 사방이 막혔고 엄진보는 부채를 펼쳐들었습니다. 허허, 적구려. 박서방은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딱 문서와 집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엄진보는 문서를 받아 들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요.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시오. 그날 밤 박서방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지요. 사흘 뒤 박서방은 자리에 누웠고 이래가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10살 돌쇠가 싸늘해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산 아래 작은 봉분에 묻고 나서 돌쇠는 빈 집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집은 이미 엄진보의 하인들이 자물쇠를 걸어놓은 상태였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돌쇠의 거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작거리를 떠돌며 남은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추운 날은 처마 밑에서 웅크렸고 비가 오는 날은 빈 가마니를 덮었지요.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발에 동상이 오는 날도 있었지요. 그래도 돌쇠는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밀치면 조용히 비켜섰고 욕을 들어도 말없이 걸어갔지요. 속으로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저작거리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 낡은 바둑판이 하나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돌 몇 개가 빠진 낡은 판이었지요. 돌쇠는 그것을 가져다가 밤마다 혼자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수를 기억하며 혼자 흙과 백을 번갈아 주며 밤을 보냈습니다. 빠진 돌 자리는 돌멩이로 채웠지요. 어느 날 돌쇠는 엄진보의 사랑채 앞을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엄진보가 손님을 불러 바둑을 두며 술을 마시는 소리였습니다. 허허, 이번에도 내가 이겼구려. 역시 이 고을에서 나를 당할 자가 없어. 돌쇠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웃음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러나 발걸음은 조용히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홍주고을에는 장봉사라는 맹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을 북쪽 산자락 초가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 눈이 흰자위만 남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손끝 하나로 바둑판을 읽는 고수라는 소문이 있었지요. 젊어서는 한양에 내로라 하는 기사들과 결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장봉사에게 함부로 바둑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국을 청했다가 단 20수 만에 완파당하고 돌아온 포졸 이야기, 장봉사를 이기면 복이 온다는 소문을 믿고 찾아갔다가 석점을 두기도 전에 포기하고 돌아온 훈장 이야기가 돌았으니까요. 바둑은 눈으로 두는 것이 아니니라. 눈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이 많지. 장봉사가 가끔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돌쇠가 장봉사의 초가를 찾아간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산길을 올라갔지요. 눈이 발목까지 쌓인 길이었습니다. 돌쇠는 맨발이었습니다. 초가 앞에 서서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지요. 니시오? 소인은 홍주 저작거리에 사는 돌쇠라 하옵니다. 바둑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사옵니다. 안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이 삐걱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흰자위뿐인 눈이 돌쇠를 향했지요. 보지 못하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거지 아이로구나. 예, 왜 배우려 하느냐? 돌쇠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이기고 싶은 자가 있사옵니다. 장봉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한 번 두드리더니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지요. 돌쇠는 그것이 들어오라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장봉사는 이미 바둑판 앞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벽에 세워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지요. 눈이 흰자위뿐인데도 기척만으로 돌쇠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했지? 홍주 저작거리이옵니다. 지금 겨울이다. 맨발이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장봉사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일어서서 방 한쪽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 없이 손으로 벽을 짚으며 움직였지요. 잠시 뒤 낡은 버선 한 켤레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신어라. 어르신, 소인이 어찌 발이 얼어 있으면 생각도 얼어 있느니라. 빨리. 돌쇠는 말없이 버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의 대국은 스무수가 채 지나지 않아 끝났습니다. 돌쇠의 완패였지요. 그러나 장봉사는 화를 내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통 뚜껑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내일도 오겠느냐? 예, 그럼 왔을 때 알리거라. 나는 발소리로 알아야 하니. 돌쇠는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맹인이니 발소리로 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발소리에는 그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느니라. 겁에 질린 발소리와 확신한 발소리는 다르다. 나는 그걸 듣는다. 돌쇠는 초가를 나서면서 자기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 위를 걷는 소리가 났지요. 어떤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바둑은 욕심이 없어야 잘 두는 것이야. 아버지가 가끔 말했습니다. 빨리 이기려 하면 반드시 구멍이 생기는 법이란다. 그 말이 어린 돌쇠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웃기만 했지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돌쇠는 그날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바둑판을 꺼내면서 손이 조금 떨렸던 것을, 그러나 돌을 쥐었을 때는 떨지 않으려고 꽉 잡았던 것을. 아버지는 두려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은 기억했지요. 장봉사의 초가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바둑판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돌통 두 개가 가지런히 있었지요. 냄새가 없고 먼지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쓸고 닦은 공간이었습니다. 장봉사는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한쪽에 세우고 손을 뻗어 돌통 뚜껑을 열었지요. 한 판 두어보자꾸나. 예, 어르신, 흙을 잡아라. 돌쇠는 흙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요. 장봉사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백돌을 집어 귀에 놓았습니다. 손끝이 바둑판 위를 가볍게 훑고 나서 정확한 자리에 내려놓았지요. 돌쇠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확한 자리를 찾는단 말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무수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 장봉사의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지요. 자신의 흙돌이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집이 없었지요. 완패였습니다. 다시 두겠사옵니까?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봉사가 화를 내거나 돌쇠를 내쫓지 않았거든요. 그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내가 아버지 잃은 박서방 아들이구나.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찌 그것을 이 고을에 박서방을 모르는 사람이 없느니라. 바둑 내기에 전 재산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장봉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바둑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돌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스쳤지요. 엄진보가 두던 돌이 유난히 반짝이던 것이 소희는 그때 어렸사옵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지금 알아도 소용없다. 실력이 없으면 마당에 들어서지도 못하는 법이지. 장봉사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다시 오너라. 돌쇠는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초가를 나섰지요. 산길을 내려오면서 차가운 바람이 귀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추운 줄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으니까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돌쇠는 해가 뜨기 전에 산길을 올랐습니다. 장봉사는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지요. 대국은 언제나 돌쇠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장봉사는 패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라는 한마디만 할 뿐이었지요.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돌쇠가 돌 하나를 내려놓자 장봉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왜 그곳에 놓았느냐? 저쪽 귀를 지키면 중앙이 무너질 것 같아서이옵니다. 장봉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으로 바둑판을 천천히 훑었지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를 두었구나. 그것이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가슴이 약간 뛰었습니다. 그날은 30수가 지나도록 대국이 이어졌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봉사는 돌쇠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둑돌을 쥐는 법이었지요. 장봉사가 직접 돌쇠의 손을 잡아 손가락 위치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굵은 마디에 놓인 손이 돌쇠의 작고 앙상한 손 위에 얹혔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돌을 끼워라. 힘은 손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돌쇠는 시키는 대로 돌을 쥐었습니다. 자, 내려놓아 보아라. 돌쇠가 돌을 놓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달랐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맑은 소리였지요.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돌을 다시 집어들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다르옵니다. 소리가 다르면 마음도 다른 것이니라. 장봉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바둑돌은 놓는 순간 돌을 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느니라. 겁이 난 손으로 두면 돌이 죽고 확신한 손으로 두면 돌이 산다. 돌쇠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지요. 돌쇠는 여전히 저작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배가 고픈 날도 있었고 발이 얼어 감각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산을 올랐지요. 어느 날은 장봉사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어제는 밥을 먹었느냐? 예, 어르신.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을 얻었사옵니다. 어제 하루만이냐? 돌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틀을 굶었사옵니다. 장봉사는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보리밥과 된장국을 들고 나왔지요. 말없이 돌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어르신, 소인이 먹어야 두는 것이니라. 돌쇠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이 빠르게 줄었지요. 장봉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둑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봉사는 이따금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대국전의 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돌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두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장봉사는 돌쇠에게 포석부터 끝내기까지 하나씩 다시 가르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 수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반복했습니다. 돌쇠도 서두르지 않았지요. 아버지 무덤에 다녀오는 날이면 더 일찍 산을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대국 중에 장봉사가 갑자기 돌을 집어들더니 판 위의 돌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예, 내가 방금 둔 수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두어라. 돌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모아 통에 넣고 새로 시작했지요. 장봉사는 그 뒤로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두려움이 보이면 판을 뒤집었지요. 돌쇠는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둔수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가을 어느 날 돌쇠가 처음으로 장봉사에게 한 집을 이겼습니다. 장봉사는 오래 바둑판을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집이구나. 예, 기쁘냐? 모르겠사옵니다. 장봉사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모르겠다고 했느냐? 좋다. 어느 봄날 아침 대국이 끝난 뒤 장봉사가 처음으로 스스로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 2개를 가져다 놓고 돌쇠 앞에 하나를 밀었지요. 너는 왜 이기고 싶으냐? 아버지의 땅을 되찾고 싶사옵니다. 땅을 되찾으면 그 다음은?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보지 못했사옵니다. 장봉사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바둑은 땅을 다투는 것이 아니니라. 노인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지. 땅이 목적이 되면 두려움이 손을 잡고 두려움이 손을 잡으면 돌이 흔들린다. 알겠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땅을 되찾는 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올 무렵 돌쇠의 나이는 13살이 되었지요. 처음 장봉사를 찾아간 지 꼭 2해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그 봄날 아침 대국을 마친 장봉사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둑판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훑으며 앉아 있었지요. 돌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장봉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됐사옵니까? 내가 나를 이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지. 장봉사는 돌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나머지는 내 몫이니라. 나는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스승님, 감사는 나중에 해도 되느니라. 지금은 가서 준비를 해라. 돌쇠는 초가를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봄 햇살이 발등에 떨어졌지요.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장봉사가 처음으로 돌쇠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흑이 넷, 백이 셋. 서로 맞닿아 있는데 흑이 진다. 왜 그러한가?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바둑판에 돌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수가 많은 쪽이 지는 경우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모르겠사옵니다. 생각해보아라. 내일 오면 다시 묻겠다. 돌쇠는 산을 내려오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처마 밑에서 웅크리면서도 그 수수께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수가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닌 이유, 노인 자리가 중요한 이유. 그날 밤 돌쇠는 낡은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흑, 넷, 백, 셋을 여러 방식으로 늘어놓아 보았지요. 그러다 새벽이 되어서야 무릎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봉사 앞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흑이 이어지지 않아서이옵니다. 넷이지만 각자 따로 있으면 셋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당하지 못합니다. 장봉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가 아니라 연결이니라. 이어지지 않은 돌은 제 아무리 많아도 죽는 법이지. 돌쇠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바둑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 같았지요. 어느 날은 장봉사가 대국 대신 돌쇠에게 질문만 했습니다. 오늘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느냐? 저작거리 앞에 채소 장수 할머니가 계셨사옵니다. 주막에서는 연기가 나고 산길에는 다람쥐 발자국이 찍혀 있었사옵니다. 그게 다냐? 한 달이 넘도록 이 길을 왔다 갔는데. 돌쇠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산길 중간 무너진 돌담 옆 묵은 밭에서 고라니가 어젯밤 다녀갔느니라. 흙 냄새로 알았지. 장봉사는 팔짱을 꼈습니다. 눈이 없으면 나머지가 열리느니라. 코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손이 열린다. 눈으로만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는 법이니라. 돌쇠는 그날 돌아오는 길에 눈을 감고 잠깐 걸어보았습니다. 발밑의 돌과 흙이 다르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나무에 이마를 부딪히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저작거리로 돌아오면서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2해가 지나는 사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아직 무엇을 모르는지를. 2해가 지나면서 돌쇠는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 둔 수를 머릿속으로 처음부터 다시 두는 것이었지요. 어느 수에서 두려움이 들어왔는지를 짚었습니다. 잘 둔 날보다 못 둔 날에 더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장봉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계속해라. 칭찬도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충분했지요. 그 시간이 수련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길에 주막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들었소? 영감이 또 내 길을 버렸다는군. 이번에는 누구요? 옆 고을 천서방이라오. 논 두마지기가 걸렸다지 뭐요. 세상에 그 천서방도 당하는 건가? 제발 이기길 빌어야지.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귀는 활짝 열었습니다. 엄진보가 바둑 내기를 벌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하기 전에도 당한 뒤에도 엄진보는 고을 안팎으로 돌아다니며 내기 바둑을 두었지요. 그때마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진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엄진보의 바둑 실력을 제대로 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긴다는 것만 알지 어떻게 이기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돌쇠는 저작거리를 빠져나와 엄진보의 사랑채 앞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대문은 닫혀 있었지요. 돌쇠는 대문 앞에 서서 안쪽을 살폈습니다. 담장 사이로 사랑채 마당이 보였습니다. 엄진보가 손님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지요. 하인 막동이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동이 바둑판 옆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새 바둑돌을 꺼내 교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돌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둑돌이 바뀌었습니다. 엄진보 앞에 돌통에 있는 돌과 손님 앞에 돌통에 있는 돌이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바꾼 것이었지요. 돌쇠는 멀리서 보면서도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2해 동안 바둑돌을 손끝으로 익힌 눈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아버지가 진 것은 실력이 아니었구나. 돌쇠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지요. 증거가 필요했고 증인도 필요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장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지요. 두려움이 손을 잡으면 돌이 흔들린다. 장봉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장봉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장봉사는 불 앞에 앉아 손을 쬐고 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속임수 바둑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사옵니까? 장봉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팡이 끝을 바닥에 가볍게 두드렸지요. 돌에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느니라. 먹물이나 기름을 미세하게 묻혀 감촉을 달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아는 손이라면 대국 중에도 구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돌을 대국 중에 꺼내 보이면 됩니까? 꺼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라. 누가 바꿨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 그 사람이 열쇠였지요. 그러나 막동은 엄진보의 하인이었습니다. 쉽게 입을 열 사람이 아니었지요. 장봉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오래 죄 위에 앉아 있으면 결국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법이니라. 내가 할 일은 그 무게를 건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 돌쇠는 그 말을 품고 초가를 나섰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돌쇠는 엄진보의 사랑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문을 두드렸지요. 누구냐? 막동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거지 아이를 보자 미간이 찌푸려졌지요. 용건이 무엇이냐? 이 아이야, 영감님께 바둑을 청하러 왔사옵니다. 막동의 눈이 커졌다가 곧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바둑을 거지 아이가 당장 꺼지지 못할까? 소인의 아버지는 박서방이옵니다. 막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더니 막동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너라. 막동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져 있었지요. 엄진보는 사랑채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채를 들고 돌쇠를 내려다보았지요. 박서방 아들이라고? 허허. 엄진보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몫을 되찾으러 왔느냐? 예, 영감님. 살이냐? 13시옵니다. 13. 엄진보는 부채를 닫았습니다. 가진 것이 있느냐? 내기 바둑이면 걸 것이 있어야지. 소인의 몸을 걸겠사옵니다. 지면 3년간 이 집 노비로 들어오겠사옵니다. 사랑채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진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부채를 펼쳐 들었지요. 허허허,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좋다. 그 대신 이기면 어쩔 셈이냐? 아버지 땅 문서와 집 문서를 돌려받겠사옵니다. 그것뿐이냐? 돌쇠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또렷하게 말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엄진보는 한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나를 잡아라. 단 공개로 하자. 이 고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쇠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공개 대국이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했지요. 증인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사흘 후면 어떻겠사옵니까? 좋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막동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막동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앞에 서서 돌쇠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돌쇠는 그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동의 얼굴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돌쇠는 다시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막동을 기다렸지요. 막동은 아침마다 장을 보러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막동이 나타난 것은 해가 한 뼘쯤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채소 광주리를 든 막동은 돌쇠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마주 보았지요. 할 말이 있소. 돌쇠가 먼저 말했습니다. 막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섰지요. 돌쇠도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막동 어른이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막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친우가 엄가 집 하인으로 들어갔다고 했사옵니다. 막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소인은 막동 어른을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그 말에 막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사옵니다. 사흘 후 대국에서 소인이 지더라도 아버지의 억울함만은 풀고 싶사옵니다. 막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막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막동은 광주리를 들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장봉사의 말이 떠올랐지요.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건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밤길을 걸어 산 아래 봉분 앞에 서자 눈앞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봉분은 작았고 이름도 제대로 새기지 못한 나무 표지 하나만 박혀 있었지요.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품서 바둑돌 하나를 꺼냈지요. 장봉사에게 처음으로 손 쓰는 법을 배우던 날부터 간직해온 돌이었습니다. 봉분 앞에 그 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두겠사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봉분 옆풀들이 잠시 흔들렸지요. 돌쇠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서려는데 봉분 아래쪽 흙이 살짝 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흙을 살짝 걷어냈지요. 낡은 명주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을 펼치자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지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바둑은 이기려 두는 것이 아니다. 버티려 두는 것이다. 어미 없이 태어난 너를 미안하다. 아비가 어리석었다. 돌쇠야, 내 눈빛은 죽어있지 않구나. 돌쇠는 쪽지를 쥔 채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로 꽉 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한참 뒤 돌쇠는 쪽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분에 한 번 더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내일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그 사흘을 허투루 쓰지 않았지요. 첫째 날은 장봉사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한 판을 두었습니다. 장봉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을 받아 두었지요. 대국이 끝나자 장봉사가 말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예, 스승님, 무서운 것은 없느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사옵니다. 그러나 두는 것은 멈출 수 없사옵니다. 장봉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찻잔 2개를 꺼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둘째 날은 저작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집터 앞도 지나갔지요. 자물쇠가 달린 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돌쇠는 그 앞에 잠시 섰다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대국날이 왔습니다. 대국 신청을 하고 돌아오던 날 저녁, 돌쇠는 아버지 무덤 근처를 지나다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흘 후 대국이 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이길 것이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앞에서 말하니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았지요. 바둑판 앞에서 느끼는 긴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오래된 무언가였지요. 돌쇠는 봉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산바람이 차가워졌지요. 그럼에도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 뒤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돌쇠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집문서 잘 보관해 두셨사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저작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돌쇠는 낡은 바둑판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수를 그렸습니다. 엄진보가 어떤 수를 쓸 것인가? 첫 포석은 어디에 놓을 것인가? 중반에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미 수백 번 머릿속에서 펼쳐본 것이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러다 바둑판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지요. 장봉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은 둘 때 하는 것이고 두기 전에 너무 많이 생각하면 손이 먼저 흔들린다. 돌쇠는 가만히를 덮고 누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처마 너머로 조각난 하늘이 보였지요. 눈이 감겼습니다. 엄진보의 집을 나서며 돌쇠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공개 대국이라는 것은 지는 쪽에도 공개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진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노비로 들어가야 했지요. 그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면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었지요. 억울함이 그대로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었지요.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 아버지 무덤 쪽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걷다가 산 중턱에서 고을을 내려다보았지요. 홍주 고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논밭이 펼쳐졌고 초가 지붕이 이어졌습니다. 그 한쪽 끝에 엄진보의 기와집이 보였지요. 사흘 뒤 저 마당에 설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오래 고을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했지요. 겁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의 뒷모습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친우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15년 동안 죄 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지요. 이 세상에 혼자 나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막동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엄진보가 두려웠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15년을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섰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나서는 것. 돌쇠는 그것이 어쩌면 바둑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국날 아침 저작거리는 이른 시각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거지 아이가 엄영감한테
바둑 대결을 청했다지. 아버지 재산을 되찾겠다고. 세상에 어림없지. 엄영감을 이긴 자가 있던가. 그래도 구경은 해야지. 저작거리 일이 뭐 있다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엄진보의 사랑채 마당은 넓었지만 마당 바깥까지 구경꾼이 늘어섰지요. 채소 파는 노파도 광주리를 내려놓고 고개를 빼꼼히 들이밀었습니다. 주막 주인도 문을 반쯤 열고 바라보았지요. 돌쇠는 아무 표정 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때 묻은 삼배 바지, 기운 저고리, 맨발이었습니다. 그 차림 그대로 바둑판 앞에 앉았지요. 엄진보는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대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좌중을 한번 둘러보더니 느긋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부채를 펼쳤습니다. 막동이 옆에서 돌통 2개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쇠는 그 돌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시작하자꾸나. 돌쇠는 말없이 흑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딸깍 첫 돌이 놓였습니다. 대국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돌쇠가 귀에 한 점을 놓고 그 다음 변에 한 점을 놓았지요. 평범한 포석이었습니다. 엄진보는 부채를 붙이며 느긋하게 백을 내려놓았습니다. 대국이 시작되고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지요. 열수가 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거지 아이가 제법인데 설마 엄영감이 아직 힘을 안 쓴 거겠지. 마당 밖에서도 목을 빼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장이 서는 것보다 더 많은 구경꾼이 모인 셈이었지요. 스물수가 지났습니다. 엄진보의 부채질이 멈추었습니다. 바둑판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처음과 달랐지요. 돌쇠의 흙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허점이 보이지 않았지요. 엄진보가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마음으로 배웠사옵니다. 엄진보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백돌을 집어 중앙에 내려놓았지요. 강한 수였습니다. 돌쇠의 흙 2점이 당장 위태로워졌습니다. 구경꾼들이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엄영감이지. 저기서 막으면 저쪽이 뚫리는데. 그런데 이때 돌쇠가 멈추었습니다. 돌을 짚지 않고 바둑판을 바라보았지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진보도 부채질을 멈추고 돌쇠를 보았지요. 그때 돌쇠의 손이 뻗었습니다. 위태로운 2점이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편 귀를 짚었지요. 뭐야? 저쪽을 두네. 2점을 버리는 건가?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쇠가 2점을 버리고 귀를 차지한 것은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엄진보도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러나 돌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수 뒤였습니다. 귀에서 나온 흙이 변을 타고 중앙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버린 줄 알았던 2점도 살아있었습니다. 엄진보의 백이 중앙에서 조금씩 압박을 받기 시작했지요. 30수가 지났을 때 판세는 팽팽했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의도적으로 수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척 오래 앉아 있다가 이쪽에 두는 것이 명백한 자리를 두지 않고 엉뚱한 곳을 짚었지요. 구경꾼들이 갸우뚱했습니다. 저 아이 지치는 건가? 아까까지 잘 두더니 왜 저러지? 엄진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돌쇠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엄진보는 여유 있게 부채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허, 그리 쉽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돌쇠의 계략이었습니다. 중반 열수를 일부러 힘을 빼고 두면서 엄진보가 여유를 갖도록 유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40수가 지나는 순간 돌쇠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딸깍딸깍 쉬지 않고 2수, 3수가 이어졌습니다. 귀에서 변으로, 변에서 중앙으로. 이미 40수 전부터 준비한 길이었지요. 엄진보가 방심하는 동안 흙의 집이 조용히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무슨 수야. 중앙이 다 흙이잖아. 엄진보가 부채를 접었습니다. 바둑판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지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격수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흙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터였습니다. 판세가 기울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탄성을 질렀지요. 세상에,
아이가 이기는 건가? 영감이 질 줄이야. 엄진보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크게 약한 고리를 찾아 끊으려 했지요. 그러나 돌쇠는 침착하게 막았습니다. 한 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봉사 앞에서 수천 번 반복한 자리들이었으니까요. 55수가 지났습니다. 엄진보는 백도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바둑판을 응시했지요.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이를 악문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오.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엄진보가 천천히 백도를 돌통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쳤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이겼다. 이겼어. 거지 아이가 만석군을 이겼다. 돌쇠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바둑판을 한번 내려다보고 손을 거뒀지요. 이긴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엄진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약속은 지키겠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 문서를 가져오려면 나를 잡아야 할 것이오. 지금 당장 내줄 수는 없으니 영감님, 돌쇠가 말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조용해졌지요. 소인 한 가지 여쭈겠사옵니다. 오늘 이 대국에서 바둑돌을 바꾸신 일이 있사옵니까?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엄진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소인이 직접 여쭤보는 것이옵니다. 영감님 앞에 놓인 돌통의 돌과 소인 앞에 놓인 돌통의 돌이 같은 것이옵니까? 감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건방진 것이. 엄진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지요. 그럼 두 돌통을 서로 바꿔서 확인해 볼 수 있겠사옵니까? 엄진보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그 상자 안에서 꺼낸 것은 바둑돌 몇 알이었습니다. 표면에 미세하게 기름 자국이 남은 돌들이었지요. 영감님, 막동이 엄진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쇠는 손목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왼손 손목 안쪽에 점 3개가 있는 자리였지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자국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진보는 돌쇠의 그 동작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요. 그러나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감히 나를 의심한다는 것이냐? 엄진보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소리에 구경꾼들이 뒤로 물러섰지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보시오. 저 아이가 이겼다는 것은 인정하오. 그러나 저 아이가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소. 증거도 없이.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진보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요. 바둑돌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사기를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앉은 자리 그대로였지요. 장봉사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울수록 자리를 지키는 것, 흔들릴수록 돌 하나를 더 내려놓는 것. 대국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그 뒤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고개를 빼고 보던 사람들 중에는 먼 고을에서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엄진보에게 바둑 내기로 무언가를 잃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찾아온 것이었지요. 저 아이가 진짜로 이긴 건가? 내 눈으로 봤는데 믿기지가 않네. 거지 아이가. 그 바둑판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당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았지요. 바둑판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이 놓인 자리 하나하나를 눈으로 다시 훑었지요. 마치 이미 끝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엄진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부채를 접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거지 아이였으니까요. 그때 돌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사옵니다. 엄진보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냐? 대국 중의 소인의 손이 자꾸 흔들렸사옵니다. 돌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옵니다. 소인 앞에 놓인 돌통의 돌이 어르신 앞에 놓인 것과 같은 것이옵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엄진보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리고 돌쇠의 왼쪽 손목에 시선이 갔습니다. 소매가 살짝 걷혀 있었고 손목 안쪽에 점 3개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엄진보의 낯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회복했지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느냐? 내기에서 졌다고 트집을 잡는 것이냐? 트집이 아니옵니다. 확인을 청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막동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구경꾼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막동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면서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막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진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감님, 그 한마디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막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지요. 손에 들린 상자가 흔들렸습니다. 엄진보는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노기가 담긴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막동의 얼굴을 보자 그 노기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동이 너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영감님, 막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상자를 내려놓지 않았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당에서 15년 동안 일한 하인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하는 것이었지요. 그 차이를 모두가 느꼈습니다. 막동이 상자를 바둑판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안에는 기름이 미세하게 묻은 바둑돌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그리고 막동이 나섰습니다. 구경꾼들은 그 장면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엄진보의 집에서 15년을 일한 하인이 주인을 향해 돌아서는 장면이었지요. 뒤에서 보면 그냥 등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엄진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동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막동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 걸음 바둑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마당에 조용히 울렸지요. 돌쇠는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봉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발소리에는 그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느니라. 겁에 질린 발소리와 확신한 발소리는 다르다. 막동의 발소리는 확신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고을에서 이런 장면이 펼쳐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3살 거지 아이가 이 고을 최고 부자의 마당에서 바둑을 이기는 것도 15년 하인이 주인 앞에 돌아서는 것도 그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오래 그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동이 어떻게 나섰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가장 오래 회자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국이 끝나고 돌쇠가 일어설 때 아무도 몰랐지요. 그 아이가 바둑 한 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 해 동안의 시간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마당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막동이 앞으로 나서자 구경꾼들이 저절로 길을 열었습니다. 막동의 손에 들린 상자와 기름 묻은 바둑돌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지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진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막동이 이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영감님, 막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소인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감히 지금 내가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야. 엄진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막동은 자리를 지켰지요. 이미 걸음을 뗀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막동은 상자를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구경꾼들을 향했지요. 소인은 엄가 집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영감님의 바둑 내기를 도왔지요. 대국 전에 상대방 돌통의 돌을 기름 묻힌 것으로 몰래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기름 묻은 돌은 손가락에 달라붙어 감촉이 달라지옵니다. 익숙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흔들리지요.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러면 박서방도, 막동의 목이 막혔습니다. 박서방도 그 방법으로 일었사옵니다. 소인은 그날 박서방과 돌쇠 아이를 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쓰러진 것도 보았지요. 그 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사옵니다. 엄진보의 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놈 당장 꺼져라. 저런 헛소리를. 그러나 구경꾼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미 판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저 돌을 봐요. 기름 자국이 실제로 있잖소. 15년 하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그럼 우리 고을에서 바둑으로 재산 잃은 사람들이 전부 속은 것 아니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엄진보는 뒤로 물러섰지요. 처음으로 마당에서 뒤로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때 막동이 돌쇠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돌쇠야. 막동의 눈이 붉었습니다. 박서방은 소인의 옛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 그가 엄가 집에 내기를 하러 온 날 소인은 반가워서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게 화근이었구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소인이 영감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탓에 친우가 죽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싶었느니라.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동께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에 쌓인 것이었지요. 이것은 박서방이 소인에게 맡긴 것이다. 혹시 아이가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했지. 그러나 소인이 겁이 나서 이제까지 숨겨두었구나. 돌쇠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을 벗겨 내자 안에서 작은 집문서 봉투가 나왔지요. 봉투 안에는 문서 한 장과 함께 아버지의 글씨로 몇 줄이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이 문서는 박씨 가문 대대로 내려온 집터의 진짜 권리서다. 엄진보가 가져간 것은 사본이다. 진짜 원본은 이것이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기에서 지기 전에 진짜 문서를 막동에게 맡겨두었던 것이지요. 죽어가면서도 돌쇠에게 길을 열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구경꾼들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오래 돌쇠를 봐온 채소 장수 노파가 눈가를 닦았지요. 그러나 엄진보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지요. 설령 이번 대국은 내가 이겼다 하자. 그러나 너는 거지 아이다. 이 고을에서 내 말을 믿어줄 관아 관리가 있겠느냐? 문서 하나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구경꾼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힘없는 아이의 말이 관아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돌쇠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님. 구경꾼들의 시선이 돌쇠에게 쏠렸습니다. 소인의 왼손 손목을 보아주시겠사옵니까? 엄진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돌쇠는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지요. 붉은 빛을 띠는 점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작거리 한쪽에 있던 노인 하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년 넘게 홍주고을에서 산 할아버지였지요. 저건 전 현감 어른 혈맥의 표식이요. 옛날 이 고을 현감 어른 자녀들 손목에 저 점이 났다고 했지. 새 점이 나란히 난 것은 정실이 아닌 혈맥에서 난다고도 했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엄진보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갔습니다. 관아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현감은 전날 구경꾼들의 증언과 막동의 자백, 그리고
기름 묻은 바둑돌을 증거로 검토했습니다. 엄진보의 15년 내기 바둑 전력이 하나씩 밝혀졌지요. 피해자는 박서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옆 고을까지 합치면 10가구가 넘었습니다. 엄진보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가죽 신을 신은 채로 포졸들 앞에 서야 했지요. 마당에 구경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요. 속임수 내기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죄,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묻겠노라. 현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엄진보는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막동 이놈이 꾸며낸 것이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렇다면 기름 묻은 돌은 어찌 설명하겠소? 그것은 막동이 혼자, 대국마다 상대방 돌통이 바뀐 것도 막동 혼자 한 것이요? 엄진보의 입이 닫혔습니다. 변명이 더 이어지지 않았지요. 구경꾼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면 뭐하나, 이미 다 들켰는데. 현감은 엄진보에게 재산 몰수와 고을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구들에게는 관하, 기록을 토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돌려주도록 했지요. 박서방의 땅 문서와 집 문서는 가장 먼저 처리되었습니다. 현감이 돌쇠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박서방 아들 돌쇠냐? 예. 나리, 손목을 보거라. 돌쇠가 왼쪽 소매를 걷었습니다. 현감은 가까이 들여다보았지요. 점 3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을 5년 전 현감 나리는 서자가 하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느니라. 어머니 성은 박씨였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박씨 문중으로 보내졌다고 했지. 현감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그 아이라면 지금 당장 신분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나 관하 기록에 올릴 수는 있다. 훗날 증빙이 되는 것이니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돌쇠의 손에 쥐어졌지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러나 돌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봉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돌쇠를 마을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채소 장수 노파가 앞으로 나왔지요. 돌쇠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노파의 손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3년을 저렇게 고생했는데 박서방이 저 세상에서 알면 얼마나 좋을꼬. 옆에서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지. 알아. 그러니까 아이가 이긴 거 아니겠어. 구경꾼들이 하나둘 흩어지면서도 돌쇠를 향해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꼭 쥐어주었고 어떤 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갔지요. 돌쇠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작거리가 조용해질 무렵 돌쇠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땅 문서 봉투가 무거웠지요. 아버지가 잃었던 것이고 자신이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지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아주 깊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는 하루 장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로 붐볐지요. 채소 장수 노파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다가 돌쇠를 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쇠야. 예. 할머니, 어디 가느냐? 그냥 걷고 있사옵니다. 노파는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치맛자락 속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지요. 받아라. 오늘 장사하다 남은 거다. 할머니,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받아라 했다. 돌쇠는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이겼다는 말은 다 들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노파는 광주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걸어갔지요. 돌쇠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면서 주막 앞도 지났습니다. 주막 주인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야, 돌쇠야, 오늘 밥은 먹었냐? 예. 지금 먹고 있사옵니다. 주먹밥 하나로 되겠냐? 들어와라.
국밥 한 그릇 내줄게. 정말 괜찮사옵니다. 주막 주인은 혀를 찼습니다. 이 녀석은 이겨도 사양이냐. 됐다. 그러면 이거라도 가져가라. 안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지요. 돌쇠가 풀어보자 안에 삶은 감자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운 날에 따뜻한 거 먹어야 한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 돌쇠는 저작거리 처마 밑에 앉아 감자를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지요. 하늘에는 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든 봉투가 옆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지요. 이 종이 한 장이 무엇을 바꾼 것인가? 아버지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새해를 되돌릴 수도 없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돌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돌쇠는 그 밤 내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아버지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처럼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얻어온 국화 한 줌을 손에 들고 있었지요. 누군가 화분을 버린 것을 주워왔습니다. 시들기 직전의 꽃이었지만 아직 노란 빛이 남아 있었지요. 봉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문서 돌아왔사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동 어른도 왔다 갔사옵니다. 아버지 치누셨다고 하더이다. 봉분 주변에 풀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사옵니다. 그 말이 오래만이었습니다. 새해 동안 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요. 저작거리가 집이고 처마 밑이 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진짜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집터에 다시 집이 들어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인 것 같았지요. 돌쇠는 봉분에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것이 지금 자신의 발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장봉사에게 전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것을, 막동이 나선 것도, 집문서가 돌아온 것도,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대한 이야기도. 장봉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지요. 장봉사는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으면 답하고 묻지 않으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쇠는 내일 아침 산을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봉사 앞에 앉아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할 것이었지요. 장봉사는 듣고 나서 아마 이렇게 물을 것이었습니다. 무서웠느냐? 그리고 돌쇠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었습니다.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두는 것은 멈출 수 없었사옵니다. 마당을 나서려는데 막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막동의 눈이 붉었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믿었다. 그것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돌쇠는 잠시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지요. 막동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막동은 엄진보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날 이후 홍주 저작거리에서 막동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지요. 그날 저녁 돌쇠는 저작거리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지요. 이겼습니다. 바둑도 이기고 속임수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가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무거웠지요. 품속에서 아버지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바둑은 이기려 두는 것이 아니다. 버티려 두는 것이다. 읽고 또 읽었지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텼지요. 진짜 문서를 숨기고 막동에게 맡기고 돌쇠에게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처마 밑 어둠 속에서 13살 아이는 오래 울었습니다. 이긴 것이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한 것이 슬퍼서도 아니었지요. 다만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 그 한 가지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봉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둑은 제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니라. 돌쇠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대국 중에 자신을 흔든 것은 엄진보가 아니었지요. 아버지를 잃은 두려움이었고 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누르고 중반에 일부러 힘을 빼는 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쪽지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쪽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장봉사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이전과 달랐지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장봉사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를 등지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돌쇠가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장봉사 앞에 앉았습니다. 이겼사옵니다. 스승님, 알고 있다. 어찌 아셨사옵니까? 내 발소리가 달랐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였사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먼저였사옵니다. 장봉사는 지팡이 끝으로 마당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말을 이제 알았느냐? 예, 늦지 않았느니라. 장봉사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지요. 돌쇠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봄 햇살이 초가 마당에 길게 깔렸지요. 바람이 지나가면 풀 냄새가 났습니다. 한참 뒤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사옵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냐? 모르겠사옵니다. 장봉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모른다고 했느냐? 좋다. 돌쇠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었지요. 그날 오후 장봉사가 처음으로 돌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마당 돌 좀 치워주겠느냐? 이 늙은이가 발에 걸릴 것 같아서. 돌쇠는 말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을 골라내고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한쪽으로 치웠지요. 장봉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됐느냐? 예. 스승님, 한 가지 더. 바둑판 닦아라. 돌쇠는 바둑판을 꺼내 마른 천으로 닦았습니다. 오래된 바둑판이었지요.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돌들이 놓이는 자리마다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수천 번 돌이 내려앉은 자국이었지요. 돌쇠는 그 바둑판을 닦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선의 교차점을 찾아보았지요.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손끝이 교차점을 정확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봉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이다. 이에 손끝으로 보는 것. 이 늙은이가 2해 동안 가르친 것이 그것이니라. 돌쇠는 바둑판에서 손을 떼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지금껏 눈으로만 보았사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무수만에 졌던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승님은 눈이 없어서 더 잘 보시옵니까?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없으니 다른 것을 쓰게 된 것이지. 장봉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눈이 있는 자들은 보이는 것만 믿느니라. 그게 더 위험하다. 돌쇠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의 집터에 새 흙을 다진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을 보태주었지요. 채소 장수 노파가 김치 한 독을 가져왔고 주막 주인은 떡을 한 소쿠리 들고 왔습니다. 이웃 총각 둘이서 지붕이는 것을 도와주었지요. 동네 아이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마을 어른 한 명이 상냥식 날 고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초가 한 채가 다시 서고 마당 한쪽에 작은 꽃나무 한 그루가 심겼습니다. 돌쇠가 직접 심었지요.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노란 꽃이 피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했지요. 집이 완성되고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마루에 누웠습니다. 지붕이 있었지요. 처마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흙냄새만 들어왔지 차가운 밤 공기가
곧장 얼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낯설었지요. 새해 만에 지붕 아래서 자는 것이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둑판을 앞에 두고 앉은 모습이었지요. 저녁 무렵이었고 기름 등잔 불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옆에 앉아 돌을 쥐고 놀았지요. 그 장면이 얼마 만에 떠오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길 때 짓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좋아서 짓는 웃음이었지요.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지붕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새 나무 냄새가 났지요.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 장봉사는 2년을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 봄에 돌쇠가 찾아갔을 때 장봉사는 평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돌쇠가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왔구나. 예, 스승님. 바둑 한 판 두자꾸나. 예. 돌쇠는 바둑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상 옆에 내려놓았지요. 장봉사는 일어나 앉지 않았습니다. 누운 채로 손을 뻗어 돌을 집었지요. 그날의 대국은 돌쇠가 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진 것이었지요. 지고 나서 돌쇠는 바둑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됐느냐? 졌사옵니다. 스승님, 기분이 어떠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사옵니다. 왜? 스승님이 이기셨으니까요. 장봉사는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지요. 돌쇠가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스승님, 왜? 스승님은 처음부터 아셨사옵니까? 소인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장봉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지팡이 끝을 만지작거렸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내 눈빛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느니라. 처음 왔을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신데 어떻게 눈빛을 아셨사옵니까? 목소리로 알지. 사람의 눈빛이 꺼진 자의 목소리는 다르니라. 내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돌쇠는 오래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소인은 아직도 무서울 때가 있사옵니다. 그래야 한다. 예, 무서운 것이 없으면 조심하지 않느니라. 두려움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누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이 돌쇠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2해 동안 들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그 말이 가장 나중까지 남았지요. 그것이 마지막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저작거리 처마 밑에 앉았습니다. 마당에서 일어난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지요. 이겼습니다. 바둑도 이기고 속임수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가슴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무거웠지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맑았는데 해가 지고 나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무릎을 끌어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장사꾼이 짐을 챙겨 들어가고 아이를 업은 안악이 총총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처마 밑에 웅크린 아이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품속에서 아버지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바둑은 이기려 두는 것이 아니다. 버티려 두는 것이다. 읽고 또 읽었지요. 종이가 낡아서 접힌 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쪽지를 집문서 안에 넣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것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하는 마음으로 남겨두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텼지요. 진짜 문서를 숨기고 막동에게 맡기고 돌쇠에게 자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처마 밑 어둠 속에서 13살 아이는 오래 울었지요. 이긴 것이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한 것이 슬퍼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을 믿었다는 것이 그 한 가지가 가슴을 가득 채웠지요. 장봉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둑은 제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니라. 돌쇠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대국 중에 자신을 흔든 것은 엄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두려움이었고 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그 두려움을 누르고 중반에 일부러 힘을 빼는 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쪽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뚝 떨어졌지요.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등 뒤 기둥에 머리를 기대었지요. 잠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몸이 지쳐 있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떠돌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현감은 전날 구경꾼들의 증언과 막동의 자백 그리고 기름 묻은 바둑돌을 증거로 검토했습니다. 엄진보의 15년 내기 바둑 전력이 하나씩 밝혀졌지요. 피해자는 박서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옆 고을까지 합치면 10가구가 넘었습니다. 엄진보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가죽신을 신은 채로 포졸들 앞에 서야 했지요. 마당에 구경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대국을 지켜보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요. 속임수 내기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죄 그리고 그로 인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묻겠노라. 현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엄진보는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막동 이놈이 꾸며낸 것이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렇다면 기름 묻은 돌은 어찌 설명하겠소. 그것은 막동이 혼자 대국마다 상대방 돌통이 바뀐 것도 막동 혼자 한 것이오? 엄진보의 입이 닫혔습니다. 변명이 더 이어지지 않았지요. 마당 가득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경꾼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지요. 저러면 뭐하나 이미 다 들켰는데 박서방만이 아니었다니 참으로 고약한 자로다. 10가구가 넘는다. 하지 않소.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지요.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엄진보는 고개를 숙였지요. 어제 대국에서 저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현감은 엄진보에게 재산 몰수와 고을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구들에게는 관아 기록을 토대로 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돌려주도록 했지요. 당장 전부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지만 박서방의 땅 문서와 집 문서는 가장 먼저 처리되었습니다. 현감이 돌쇠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박서방 아들 돌쇠냐? 예. 나리 손목을 보거라. 돌쇠가 왼쪽 소매를 걷었습니다. 현감은 가까이 들여다보았지요. 점 3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고을 5년 전 현감 나리는 서자가 하나 있었다는 기록이 있느니라. 어머니 성은 박씨였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박씨 문중으로 보내졌다고 했지. 현감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그 아이라면 지금 당장 신분을 회복시킬 수는 없으나 관아 기록에 올릴 수는 있다. 훗날 증빙이 되는 것이니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돌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낡은 봉투였지요. 그러나 돌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봉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꼭 쥐었지요. 꽤 오래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려는데 막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막동의 눈이 붉었습니다. 어제 자백하면서 나는 진작 이랬어야 했다 싶었다. 이렇게 늦어서 미안하다. 다만 내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믿었다. 그것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돌쇠는 잠시 막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의 눈 밑이 처져 있었지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돌쇠가 처마 밑에서 울었듯 막동도 어딘가에서
밤을 지새웠을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지요. 막동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막동은 오래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 고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돌쇠는 그 길로 장봉사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요.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툭 차고 옆에 핀쑥 냄새를 맡고 올라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좋았지요. 장봉사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를 등지고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돌쇠가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장봉사 앞에 앉았습니다. 이겼사옵니다. 스승님, 알고 있다. 어찌 아셨사옵니까? 내 발소리가 달랐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지요. 초가 지붕 위에서 잎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였사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먼저였사옵니다. 장봉사는 지팡이 끝으로 마당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말을 이제 알았느냐? 예, 늦지 않았느니라. 잠시 뒤 장봉사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돌쇠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봉사는 바둑판을 꺼내 놓았지요. 낡고 오래된 판이었습니다. 돌쇠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장봉사가 쓰던 바로 그 판이었지요. 닦아보아라. 예, 바둑판을 닦아보아라. 돌쇠는 천을 받아 바둑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조심스러웠지요. 줄 사이사이를 따라 천이 지나갔습니다. 오래 쓴 판이라 결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느껴지느냐? 나무 결이 느껴지옵니다. 그리고 줄이 새겨진 깊이가 다르옵니다. 오래 쓴 자리는 더 깊이 파여 있사옵니다. 장봉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느니라. 손끝으로 보는 것이지. 내가 맹인이지만 바둑을 두는 것도 그와 같다. 소리로 듣고 손끝으로 읽는 것이니라. 돌쇠는 바둑판 위에 손을 올린 채 잠시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15년 넘게 이 판 앞에 앉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끝으로 이 판의 모든 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지요. 스승님은 두렵지 않으셨사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웠지. 어찌 이기셨사옵니까? 두려움과 함께 앉아 있었느니라. 피하지 않고 장봉사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찻잔 두 개를 들고 나왔지요. 돌쇠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봄 햇살이 초가 마당에 길게 깔렸지요. 바람이 지나가면 풀 냄새가 났습니다. 한참 뒤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사옵니까? 무엇을 하고 싶으냐? 모르겠사옵니다. 장봉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모른다고 했느냐? 좋다. 돌쇠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었지요. 쭈뼛하고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집터에 새 흙을 다진 것은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을 보태주었습니다. 두부 장사 아주머니도 왔고 대장간 아저씨도 왔지요. 돌쇠가 엄진보 마당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며칠 새 이 고을 구석구석 퍼진 뒤로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진보가 이 고을에 있는 동안 다들 눈을 낮추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풀리고 나니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초가 한 채가 다시 서고 마당 한쪽에 작은 꽃나무 한 그루가 심겼지요. 돌쇠가 직접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나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지요. 꽃이 이른 봄에 핀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 서서 돌쇠는 오래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고 이제 자신의 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바둑돌 하나를 꺼냈지요. 장봉사에게서 처음 손 쓰는 법을 배우던 날부터 간직해온 돌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그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맑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것을
돌쇠는 그 뒤로 오래오래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손목의 점 3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돌쇠는 그것보다 아버지의 쪽지를 더 자주 꺼내 보았지요. 버텨라. 이기려 두지 말고 버티려 두어라. 이 이야기는 그 뒤로도 홍주고을에서 오래 전해졌습니다. 거지 아이가 바둑 한 판으로 만석군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한 수의 이야기로 기억되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